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 좋네. 염 교수가 요전번에 러시아 마피아 해준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좀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오늘 러시아 마피아 관련된 거 강의죠, 강의. 예, 우리 이제 어렵죠. 수강생 두 사람은 열심히 잘 들으니까 쭉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네, 일단 그 저번에 제가 교수님이 야쿠자 해버려갖고 빼먹었는데 그 이제 제가 옛날에 조직범죄 관련 책을 쓴 적이 있어요. 90년대. 근데 그때 방대하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조직범죄 관련해서 이제 정리된 책을 제대로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90년대 말에. 근데 지금 최근의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자료 문제겠지. 아니 자료 문제가 아니라 FBI 거 제가 다 싹 다 뒤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상이 거의 없어요. 변화상이 뭐냐면 그 국가별 그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성이 이제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업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요 정도만 이제 첨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별 차이 없이 되거나, 또는 이제 야쿠자 같은 요즘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대표적인 그 전 세계적인 조직범죄 단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마피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는 실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뭐 부동산 투기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그건 진즉부터 부산 네. 쪽으로 들어오긴 했었죠. 네, 부산에 들어왔다는 얘기 파다하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마약 거래나 인신매매 쪽에 얘네가 좀 인신매매. 예, 그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서유럽 있잖아요, 교수님. 서유럽 쪽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성매매 관련된 데가 좀 많잖아요. 근데 거기 여성들을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의 여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전적 수법의 이제 범죄행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요즘에 가상 암호화폐 있잖아요. 이쪽에도 투자해갖고 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분쟁 지역 많잖아요, 교수님. 뭐 아프리카도 지금도 분쟁 지역이 한 10여 군데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근처에서 시끄러운 것만 하더라도 뭐, 아프가니스탄도 내전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고, 반군하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탈레반하고. 그리고 미얀마도 지금 반군이 전면적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이 러시아 마피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거리라는. 호재네? 호재죠. 그러니까 전쟁 사업까지도 얘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보는 이제 뭐 게임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멀티내셔널 크리미널 오가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형태, 조직 범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그 FBI에서 그 주요 그 연구 대상인 그 전 세계 7대 조폭이 있거든요. 거기 보고서에도 이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러시안 몹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복잡하게 학문적인 거 빼고요. 빼고 실체적으로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산 나라 됐으니까요. 그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 마피아를 이해하려면 마피오크라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피오크라시. 네. 이게 뭐냐면 그 마피아하고요, 데모크라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러시아 마피아에. 그래서 소비에트 체제가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데모크라시의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가 붕괴된 건 저도 그때 봤고요.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바뀌었잖아요. 바뀌는데 여기 이제 마피아라는 소켓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민주주의에.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러시아의 마피아와 정치체를 합성한 지금 말씀드린 마피오크라시. 마피오크라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즉 얘네가 민주화가 되면서 마피아가 여기에 기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생적 기생이라고 아시잖아요, 교수님. 공생적 기생은 뭐냐면 기생을 하는데 기생충을 떼어내면 원숙주까지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정치 체제하고 러시아 마피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좀 돼 있다. 공존하고 있는 거네. 이제 공생 관계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피오크라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러시아 마피아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용어가 좀 틀려요. 우리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저기 차이니즈 마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러시아 마피아만 마피야 이렇게 불러요. 마피아가 아니라 야로 마피아? 불러요. 저도 처음에 이게 용어에 혼선이 있었는데 마피아는 그 러시아식 발음이래요. 마피아. 예, 근데 이게 그냥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를 러시안 마피아, 걔네 나라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마피아하고 마피아하고 또 틀려요, 뜻이. 어떻게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마피아 같은 경우는 조직 범죄만 얘기해요. 조폭. 네, 조직 근데 범죄. 마피아는 이 조폭하고 공생하는 사회의 사회 현상적인 걸 갖다가 마피아라고 부른대요. 아, 그건 크네, 포괄적이네. 그렇죠.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마피아 같은 경우는 시실리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 자기들이 사업 영역이 이제 불법적으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걔네는. 근데 얘는 합법적인 사업까지도 아예 마피아 쪽이 대놓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건 러시아만의 특성 아니에요? 걔네만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이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 네. 러시아의 불안정한 어떤 전국에 기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치 체제하고 정치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낭인이라고 그래요. 론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무라이 집단에서 이제 벗어난 낭인들이 이제 나중에 그 야쿠자로 좀 전이가 됐잖아요. 칼잡이 생활하다가 그거하고 이탈리아 마피아가 또 이민을 기반으로 하거나 반군, 교수님 전에 말씀하신 반군 체제에서 이게 바뀐 이런 거였는데 얘네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소련이라는 그 과거에 독재적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곰팡이와 같이 숨어 있다가 지하에 일점 시점 돼서 이제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얘네가 이제 햇빛 밖으로 나온 거죠. 나오는데 이제 곰팡이가 햇빛 밖으로 나오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이제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한 거예요. 뭐 이끼나 이런 걸로 있잖아요.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곰팡이에서 올라왔는데 곰팡이로 죽지 않고 사회 그 햇빛을 볼 수 있는 식물로 변신을 해서 살아남은 현상을 마피아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좀 포괄해서. 예, 그래서 저기 애청자분들이 이거 러시아 마피아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다가 왜 아가 야지 이런 경우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체제가 있고 네. 거기에 이렇게 껴들어갔다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이 소련이 새로 네. 구소련 붕괴되고 러시아로 러시아로 바뀌면서 같이 이렇게 막 설기고 하면서 약간 구축된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했다시피 교수님 아시겠지만 소비에트 그때 붕괴될 때 혼란했잖아요. 그런 CIS 체제로 거의 얼떨결에 무정부 상태 간 거지. 다 흩어지고 막 그때 뭐 핵무기 막 유통되고 KGB. KGB 박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독일 막 튀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 러시아 마피아는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통을 했으니까 실제로 핵 뭐 관련된 물질들을. 근데 이제 홍 박사님이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가 사회 통제를 하는데 혼란 상황에서 있잖아요. 경찰력이나 이제 군인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법 체계가 있지만 없는 거나 예, 마찬가지. 막으로 완전히 이렇게 통제하던 체제가 갑자기 붕괴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튀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러시안 마피아를 이제 협조자, 조력자로 쓴 거죠. 조력자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생했구나. 그렇죠. 통제 안 되는 영역 있잖아요. 어둠의 영역이나. 그건 걔들이 해주고. 뒷골목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막 삥 뜨는 애들 있으면 큰 조직한테 너네 가서 정리 좀 해라. 삥 뜯는 나 같다. 그러니까 보호비를 대놓고 받으면서 가서 이제 피레미 같은 놈도 싹 다 정리해주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얘네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러시안 리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네가 가진 혼란상에 사실은 러시안 마피아가 상당히 그 기회였고요. 조직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버림을 받지 않고 얘네가 계속 그 기생적 공생을 하는, 공생적 또는 공생적 기생을 하는 과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조직 범죄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FBI에서도 절대 놓지 않고 관찰 대상으로 가 있는 중심 세력이다. 이걸 지금 첫 번째 대목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마피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기원을 좀 찾아봤거든요. 러시아 마피아 기원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교수님들께 러시아 마피아 기원을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러시아 마피아라고 쓰는 거는 이제 러시안 마피아라고 쓰는 건 미국 용어고요. 실제로 걔네는 뭐라 하냐면 자코네라 불러요.
보리 브 자코네. 네, 러시아어인데,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엘리트 범죄자란 뜻이에요. 엘리트 범죄자라는 개념이 네, 있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자코네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게 법률의 전문가 이런 개념이래요. 자코네. 네, 그래서 보리라는 거는 이제 좀 범죄자, 전문적인 범죄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리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범죄자 집단이라는 개념으로서 보리 부 자코네 이게 이제 걔네들의 공식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소속원들을 이제 보리라고 부른답니다. 보리. 예, 근데 이게 족보 있는 족보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보리가 아니고 러시아 마피아 중에서 좀 그 급 좀 있고 급 좀 있는 놈들. 예, 예. 그러니까 방귀 하나 끼는 놈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하지 맨날 얘기하는 족보 있는 그 족보 있잖아요. 개보 있는 놈들. 그게 보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솔저라고 옛날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행자로서 하는 게 잡조직이 있고 네, 부시래기들. 예, 뽀시래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리 부 자코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스탈린 있잖아요. 집권하면서 삼천교육대가 옛날에 있었더만요. 그보다 할 더 때. 심한 게 있었지 거기는. 네,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공산주의 소비에트 유니언을 결성하면서도 10여 개 정도의 이제 사회주의 그 연맹들이 합쳐갖고 만든 거래요. 이게 레닌을 기반으로 했지만, 근데 이 세력들이 남아 있어갖고 옛날에 북한에 넘어간 여운형 선생님이니까 숙청당하셨잖아요. 남노당. 예, 그런 식으로 숙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인들 중에 스탈린 쪽에 하고 배척이 돼 있는 군 간부나 그다음에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싹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강제 수용소. 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만 넣으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악행을 저지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1910년대, 20년대 깡패 조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범들도 섞었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범죄자들 중에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싹 다 잡아갖고 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거기 이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님 그 이탈리아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학살할 때 거기에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반체제 독일 인사들도 다 집어넣어갖고 유대인 계통이라고 몰아가지고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독일인인데도 반 히틀러 체제이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최고 엘리트 공산주의는 진짜 이론과 이념으로 무장이 돼 있는데 최고 에이스들하고 최고 잡범이나 깡패들하고 같은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뒤섞어놓은 거야. 네, 이걸 교도소도 아니고 수용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 안 하고 다 집은 거예요. 그건 수용소지 교도소가 아니야. 그렇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거길 딱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길어진 거죠. 여기 스탈린이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장기 집권이죠.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범죄자들이 거기 이제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깜빵에서 30년 동안 뭘 했겠어요? 공부했겠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젊은 또 지식인들 있죠. 얘네들 생각해봐요. 나는 솔직히 뭐 죄도 없는데 줄 잘못했다고 30년을 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뭐 또 계속 감시당하는데 풀려났지만 정치활동 하겠어요? 못하는 건 알잖아요. 막 죽어나가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가면 에이 시장 돈이나 벌자 내가 괜히 그 혁명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집안만 풍비박산났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범죄자 집단하고요. 에이스 범죄자 집단하고 최고의 이론가 천재들하고요. 30년 동안 섞어놔버린 거예요. 거의 환상의 콜라보. 이해되셨죠? 이게 용어 그냥 그 자체로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하고 범죄자는 범죄자고. 전혀 공존할 수 없는데 엘리트 범죄자라는 합성어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가 빠르시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면 러시아 마피아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뒤에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려도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런 거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갖고 이제 보리 부 자코네라는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50년대 출소를 하게 됐고요.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거 출소한 게 이제 스탈린 죽고 나서. 그러겠지 아무래도. 예, 그 다음이 후르시초프일 거예요. 교수님 후르시초프. 아시죠? 케네디하고 해가지고 싸운 양반이요. 싸운 거죠. 네. 쿠바가 할 거. 근데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케네디하고 대척하고 좀 약간 그랬는데 되게 다혈질했대요. 그래갖고 러시아 사학자들 얘기는 스탈린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욕을 패대기로 먹는데 후르시초프가 별반 차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나왔는데 스탈린 죽고 나니까 어쨌든 스탈린에 있는 체제보다는 좀 행복해지겠다는 걸로 집권을 했을 거 아니에요. 후르시초프가. 근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스탈린 때 너무 눌러놨던 게 스푸름 효과가 발생하고 막 튕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1950년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라. 그래서 후르시초프 정권이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면서 이미 다 이제 범죄자 집단화 돼 있는 거예요. 30년 석권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공부 다 하고. 예, 그러니까 얘네를 대상으로 이제 공산당, 그때 KGB겠죠. 예, 공산당 정보기관 이런 데서 걔네를 고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유화 정책이구나. 예,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많이 풀렸다고 저 옛날에 그 세계사 교수님들 배우셨잖아요. 스탈린 때 억압을 했던 걸 후르시초프가 좀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만 그 과정상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튀어나온 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그걸 이제 KGB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 KGB가 하수인으로 지금 얘기한 지금 보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다 때려잡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이 조직범죄를 비호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1950년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서구 세계하고 소련 세계하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60년대까지 비슷하다가 실패해갖고요. 이러니까 그 소련의 고위층들도 저기 스팸 마시는 거 알고요. 코카콜라 마시는 건 알잖아요. 부유층 같은 경우는 저 소비성이 맛을 강하니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밀수하는 역할을 얘네가 한 거예요. 공급 역할을. 그러니까 동독을 기반으로 해서 동독은 국경이 접해 있으니까 그렇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구에서 소비품들 있잖아요. 사치품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하는데 KGB가 조달하면 큰일 나잖아요. 반체제가 없는데 저 자본주의 쓰레기 같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 예, 자본주의 쓰레기 같은 물건들 들여와 이런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하청업체가 된 거예요. 밀무역에. 그런데 이제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얘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조폭보다 훨씬 더 돈의 중요성, 돈이 권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80년대까지 버텼고요. 얘네는 그러면 다른 이 여타 조직들하고 달리 어떤 그 통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이건 무소불이네. 무소 부리긴 한데 시키는 것만 해요. 아, 시키는 것만. 이게 무서운 거라. 아, 시키는 예. 것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90년대 교수님. 이때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러시아 마피아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소련의 그 특수전 전문 군인들하고요. 아씨. 공안원 아시죠? 그러니까 KGB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중간에 껴갖고요. 그러니까 공안사범장 비밀 경찰들 있잖아요. 얘네 엄청나게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고가 되니까 교수님 생각해봐요. 여기는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러시아 총기 통제 안 난대요. AK-47에 돈만 좀 사대요. 뭐 킬로그램 단위로 총알을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보세요. 군인만 그 한 100만 명이 잘렸고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비밀 경찰이 그렇게 많았대요. KGB? 네, 그래서 실제 실직자가 한 200~300만 명이 그냥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그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 생각해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열받고 주변에 AK-47에다가 총알이 막 수백 발 있으면 반체제 안 되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옐친이잖아요, 그죠? 옐친이 나오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얘네가 쿠데타 일으키거나 보리스 옐친이지. 네, 구체제로 넘어가기를 원할 수 그런 얘기 그때 그 극우주의자들이 옛소련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그 얘기 있었거든요. 그거 상당히 신문에 많이 났었잖아. 얘네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교수님. 이게 또 겁이 나는 거라. 이때 아주 최고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했던 거예요. 걔들을 흡수해줬구나. 그렇죠. 이거는 외신에도 CNN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조직원으로 흡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면서 이들이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얘네가 이전에는 공직자들이나 공무원 집단으로 사주나 하청만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한테 눌렀던 공안원들이 자기 밑에 조직원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공무원 시스템하고 접촉이 커넥팅이 즉 한 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퇴직한 전직 공안원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KGB 출신들을 데려다가 자기 조직원으로 뽑으니까 정보도 다 알려주고 이번에 지부장 새로 하는데 알려줄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관예우식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게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피오크라시 이런 식으로 이 연결이 돼갖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검은 손을 뻗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얘네들의 그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 세상이 어느 집단이건 그 지향하는 건 돈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돈을 지향을 하면서도
권력을 가지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위계 질서는 엄청 세겠네. 센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 조직 뭐 범죄 단체보다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도 러시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마피아 안 껴고 못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그 정도로 선을 넘지 않고 즉 쉽게 얘기하면서 할 만큼만 하고 벌 만큼만 벌면서도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거나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오버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오래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건 이해가 간다. 관료 집단에 있던 사람들, 평생을 관료 집단에서 익은 사람들이 단지 장소만 옮겨가지고 여기 와서 그들의 조직을 생성한다면 네. 은연중에 그때 지켜왔던 위계 같은 거 한계를 넘지 않는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 네. 이런 건 컨트롤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범죄 조직은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보리 브자코네라는 용어가 나왔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자코니크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자코니크? 네. 이 자코니크가 뭐냐면 변호사, 법률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코니크. 조직원의 정식 멤버의 이름을 자코니크라 불러요. 지들끼리. 왜 그럴까요? 변호사라는 지금 김변, 박변 이렇게 부르는 거라니까요. 조폭 멤버를. 예. 뭐냐면 이게요. 비속어로요, 교수님. 그러니까 학위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법학 박사라는 뜻이래요. 그러네. 이 러시아어래요. 자코니크. 이게 뭐냐면 얘네가 빵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에 갖다 놔면 저희가 뭐래요? 10년 이상 살면 움직이는 형사소송법 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폭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쟤네는 법률 지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학위는 없지만 그 정도로 박식한 집단이야 이런 식의 러시아 민중 저변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깔려 있구나. 네, 그게 자코니크. 그러니까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대상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저 무식한 좀 뭐 잡범 새끼들 뭐 삥이나 뜯는 게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얘네 조직이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은어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암호의 독식으로 이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조직별로. KGB 출신이 껴있잖아. 그런가 봐요. 저는 이거 교수님 때문에 이해를 알았네요. 그러니까 암호를 이렇게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정도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 러시아어로 전차에서 내던져진다. 전차라는 거 기차잖아요. 기차에서 내던져진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교수님? 자기네 그 어떤 그 조직에서 쫓겨난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추방? 그러니까 집단 강간이라는 뜻이래요. 이거는 공용어래요. 조직에서. 와. 전혀 연상이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르네. 그래서 얘는 사전이 필요하대요. 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알아들으면 자기 조직원이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잡범이에요. 저 족보도 없는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구분하려고. 야, 그걸로 학위 주는구나. 자기 말에 자기 말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수님 말씀드리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블라트라고 부르거나 러시아 말로 페냐라고 그런대요. 페냐. 이게 이제 조폭 용어래요.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 요까지는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훔치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동사 훔치다가 100여 가지 정도로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단어가 훔치다는 하나인데 뜻은 하나인데 100여 개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공부 많이 해드리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도청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도 수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을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다 은어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정보기관 애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암호 쓰는 능력이 얘네가 좀 확대되지 않았나. 습성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황당한 게 뭐가 있냐면 교수님 강령이 있어요. 강령이 있어야겠지 당연히. 네, 강령이 있는데 범단인데. 교수님 제가 강령을 제가 좀 찾았는데 강령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수님 얘네가요. 그러니까 다른 조폭하고 틀린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되게 황당한데 첫 번째 보시면 보리는 자식의 가족을 버려야만 한다가 나와요. 되게 어이가 없죠. 가족을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는 뭐 야쿠자나 러시아 마피아는 가정적 깡패라고 좀 표현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가족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면 보리 안에 있는 보리들만이 가족이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필요 없어요. 부모 형제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살벌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보리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진짜 오리지널은. 혼자 사는 거야? 예.
발목 잡는 뭐 거 이렇게 만들지 살아? 말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예요. 자, 발목 잡는 인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좀 지나치다. 약점.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KB 그 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완전 어. 덕구 다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오로지 그 일만 해라. 이중 취업 금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조폭 관련된 업무만 해야지 뭐 다른 식으로 개인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공무원하고 똑같네. 룰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다른 조폭 연구하는 거랑 이런 많이 틀려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금의 사용을 통해서 다른 그 부하 조직들 있잖아요. 부하 조직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통제를 한다 이건데 뭐냐면 가오 죽지 말란 얘기죠. 밑에 하부 조직들, 보리 이외의 조직들을 부릴 때는 돈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공범자 관련된 정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직을 배반했다던가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파악이 되면 무조건 조직 내 다 뿌려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배신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어디가 있습니다 하고 전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내버린다는 얘기. 이게 의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가 수사를 받는다면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 뿔지 말고요. 네가 잡혀가라. 총대. 네, 총대. 총대. 아주 이거는 좀 비슷하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그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 얘네는요 단일 의사 결정 체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교수님 이것도? 이게 여러 민족이 합산돼 가지고 뒤섞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고요 교수님. 하나 연방이었었잖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경험칙상 대가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가리를 따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나 밑에 몸통아리가. 그러니까 얘네도 수직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 조직은 복수로 무조건 구성하도록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머리가 둘이면 둘이 협의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결정은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 전에 마피아나 야쿠자도 평의회 있잖아요 교수님. 그런 식으로 얘네들 평의회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조직이 죽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도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평의회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최상위 있잖아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러시아 마피아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단일로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러시아 마피아 보스가 한 명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냥 재미지라고 그냥 보스 아니, 하나.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 러시아 마피아는 뭐 이 수뇌부가 하나가 아니라고. 네.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나온 영화 중에 이퀄라이저나 이거 보면 이퀄라이저에 보면 러시아 마피아랑 싸우는 것도 나오고 그 덴젤 워싱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으로 총 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존 윅도 보면 그게 러시아 마피아 그냥 싸움질 하는 애들이 주로. 근데 거기 보면 헤드가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는 헤드 교수님 아시겠지만 헤드가 여러 명이라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음주시 지각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술 처먹고요. 술 주사 부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품위유지 의무까지 적용하네. 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이거를 정리하기 전에는 러시아 마피아가 영화에 그 나와 있는 식으로 약간 잡스럽고 여자 좋아하고 막 개판치고 이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술 먹을 때도 품위유지를 하지 않으면 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살벌한 건데 배신자 무조건 사형. 죽인다는 얘기네. 네. 그 절대 그 이외에 형량이 없어요. 그래서 배신자를 교수님 처단을 하지 않으면요 그 조직 거의 와해가 된대요. 왜 그러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는 무조건 처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얘네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다른 조폭 세계적인 그 범죄 조직하고 봤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면 가족을 버리고 조직을 가족으로 삼아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을 가급적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라. 거의 뭐 저기 종신서원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라는 얘기밖에 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범죄 집단보다도 무슨 준 특공대? 무슨 그 국가 체계 내에서 어떤 특수한 특공대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큰 침입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물론 다 이겨냈죠. 나폴레옹도 갖다 박살났고 박살났지. 뭐 히틀러도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군사 문화가 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모든 남성이 다 군대 갔다 오니까. 근데 러시아도 군사문화 그렇게 세대요. 아유, 세지. 군사 관련돼서는. 잘못하면 먹힌다. 아니 근데 이거 마지막 번에 보니까 다른 도둑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보리는. 그럼 뭔 얘기일까? 이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원자료가. 그러니까 다른 조직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으면 무조건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도 따지네. 권위도. 보리끼리. 보리끼리 어떤 권위도 따지네. 예, 보리끼리 약속해서 우리 이 구역 넘겨줄게. 내가 저 1월 1일자로 나갈 거거든. 그거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딱딱 지킬 건 지키면서. 예. 그러니까 얘네가
이 뭐라고 그러죠? 조직 시스템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그 역할 분담이 있고요. 지역 분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총질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건 아주 양아치들이라는 거고 얘네 내부에서는 그런 정리 정돈이 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저기 제가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그 문신 많이 나오잖아요. 아 문신 뭐 저 그거는 궁금했어요, 계급이잖아. 이거. 러시아 마피아에. 예, 예. 근데 그것도 그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신 다 무시해도 되고요. 첫 번째 넓게 펼쳐진 천사의 날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있잖아. 네. UFC에 나오는데. 예. 그게 얘네 상징이에요. 보리의 상징이에요. 네, 상징인데 이게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대요. 흰색 천사의 날개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천사의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천사라는 거는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 번전한 저기 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의 날개를 한 애들은 약간 좀 뭐 살인이나 폭력적으로 강한 애들 겁주려고 그렇게 루시퍼 날개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적으로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양성화되어 있는 보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 그러지 이렇게 흰색 천사 날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보리라는 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서운 눈매 독수리 문신이 많이 보여요. 이것도 보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문신이 있잖아요. 아 이건 들었어. 이거는 아무나 못한답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좀 발 좀 담그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나 뭐 저기 독수리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별 문신은 아 이거 별 잘못했다 총 맞아 죽는데요. 예, 이 별문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스타를 뜻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기들끼리 룰이랍니다. 규약이라서 별문신아 양아치같이 함부로 했다가 너 어디 족보냐 족보 안 나면 끝장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별 문신하는 애들 러시아 가서 껍죽거리다 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즘 패션 문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엄청 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들을 따로 불러요. 문신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족보 중에 족보가 있다고 그래갖고 스니에라 불러요. 스니에. 네, 저기 러시아 말로요. 스니에는 이제 문신을 하고 진짜로 족보가 있어 보이는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을 스니에라고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들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하냐면 얘네 참 웃기더라고요. 거기 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깜방이 가잖아요, 교수님. 가면 교도관말을 무조건 안 들어야 된대요. 아 개기고 이유 보는 불문? 거구만. 네, 네. 그러니까 부당한 거는 무조건 개기는 게 아니고 부당한 건 나 가오 안 나오는데 나 그거 왜 저기 식기를 닦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오면 뭐 식기 닦는 거 못 하겠다고 까불다가 이제 뭐 징벌방 가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내가 그래도 어디 조폭 깡패 이거 대빵인데 씨 내가 저기 숟가락을 닦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징벌방을 간답니다. 징벌방을 가는데 이 징벌방을 카트르세르라고 따로 부른대요. 카트르세르. 얘들이 전문으로 가는 곳이고. 예, 여긴 아무나 또 못 들어간대요. 이 보리만 간대요. 근데 이건 사실 힘든 일인데 원래 이 독방 가 있는 거는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교도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독방 가려고 바라가는 조폭들도 있대요. 좀 족보 있는 애들은. 아 근데 성격이 싫다고. 그 독방하고 징벌방은 전혀 차이가 네. 다르죠. 예. 징벌방은 그 한평 남짓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불도 안 켜지는 데니까 그거는 못 견뎌요. 숨 넘어가서 못 견디는 거고 이제 독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거는. 근데 원래 우리 행정법에 혼거가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치, 원래 홍보 원칙이죠. 네, 혼거가 원칙이에요. 근데 독방 보내는 거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좀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 다민족성이에요. 그래 맞아 다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하고 저하고 했던 이탈리안 마피아나 뭐 재패니즈 마피아, 소위 말하는 야쿠자라 불리는 이 아이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맞아요. 다민족성이에요. 그럴 그래서 거예요. 다민족성인데 그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숫자의 얘네로 좀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 면적 두 번째 근데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체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다게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기 고려인도 있어요. 고려인 있어요. 네, 이주 고려인 그 마피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첸 반군 유명하잖아요. 체첸 반군. 체첸이 여기서 그 교수님 정확하신 게 러시아 마피아에서 이 킬러 역할을 체첸이에요. 체첸이 많이 하죠. 아, 장난 살벌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까 너 어디 사람이야 그거 차별이 안 돼요. 다 필요하거든. 대표적인 게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교수님 그 한동안 이제 처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의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들 주 사업이 뭐였냐면 그 유럽 서유럽에서요 차를 훔쳐요.
벤츠나 BMW, 아우디를 차 갖고 들어온 거. 예, 훔쳐서 러시아로 와요. 우리나라 거 많이 훔쳐가잖아. 우리나라 것도 그때 한동안 막 세배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도 안 훔쳐가는 맞아. 그림자가 사라졌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가냐고요. 뭐 차로 실든 부품으로 실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훔치는 거는 이제 거기 체체들이 가서 많이 했대요. 체첸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무식하대요. 가지고 무조건 다 세배 온대요. 그래갖고 훔친 다음에 헝가리 폴란드를 경유해갖고 맞아, 그 얘기 들었어.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거쳐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나라에 있는 조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야, 미안한데, 부품으로 이번에 좀 벤츠가 수십 대 넘어오니까 좀 넘겨줘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업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너네 위다, 너네 아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하자. 너는 세배오고, 너는 분해하고, 너는 넘기고, 우리는 받아서 재조립하고, 너는 오토매틱이네. 팔고. 이게 분업화가 된 거예요. 특히 민족적으로 분업화가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지역적 차별이나 민족적 차별이 없대요. 필요하면 너는 다 쓴다. 난 다 형제네.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교수님. 끈끈하지. 내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타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냐면 FBI에서는 교수님 뉴 마피아라 불러요. 듀마피아. 예, 아시겠지만 뉴라는 게요 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신경제주의, 이 니오나 또는 뉴라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뜻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배울 때는 뭐 새 차가 나왔다 뉴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철학에서 사회 철학에서는 뉴라고 하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그러니까 완전 혁신적인 어떤 사조를 뉴라붙이거든요.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FBI 같은 기관이 뉴 마피아라고 불렀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마피아의 희한한 형태의 변이 된 게 그렇지. 아니라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이탈리안 마피아, 야쿠자, 트라이어도 다 관계없이 완전히 골 때린 변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게 하나 창조된 거지. 코비드19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 민족적, 인종적 구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절대 차별하지 않고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 정확하게 분배하고 내전도 없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이구, 이거 천하무적이네. 천하무적이래요. 와야 될 이유가 거의 없네요. 그러네. 예. 그렇지. 그 정도면 와야 될 될 수가 이유가 없지. 없네. 공존하고 공생하고 뭐 선 안 차등 넘고. 없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기본은 무섭다 무서워. 러시아 애들이 기반은 맞는데 러시아 애들이 우즈베키스탄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헝가리를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루마니아를. 거기도 그 지역 깡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는 다 우린 패밀리다.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다 공개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마음 가지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야, 니네는 우리가 훔친 차 체첸 애들이 훔쳐서 니네들한테 전달하면 네. 니네들이 수송 맡아주는데 그러니까 폴란드 깡패들하고 니네랑 우리하고 형제다. 같이 놀아 먹고 같이 그냥 공개하는 거야. 네. 다 그래요, 다 이득금 딱 공개하고. 네. 폴란드인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렇죠. 왜 그러면 러시아에도 폴란드계가 많죠. 있을 거고 많죠. 또 폴란드에 러시아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그렇지, 나라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도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잡종 같지만 내용대로 잡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균형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나름대로 이게 원칙이 어마어마하게 준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얘네가 오래가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하고 기생을 하면서 숙주를 하는데 공생관계였다. 이게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란 얘기입니다. 공동운명체.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걸 철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철의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그 행정 쪽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영역 있잖아요. 정치 영역 세 가지예요. 삼각관계로 돼 있는데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과 깡패 영역.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왜 이게 그럼 이건 뭐야? 공조직도 아니고 사조직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성향은 변종? 뒤에 설명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FB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철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뭐냐면 철이 교수님 웬만하면 안 깨지잖아요. 뜨거운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죽어도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세계의 구도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또 교수님 사각도 아니고 오각도 아니고 삼각이에요. 각도에서 가장 균형이 잘 맞아. 된다는 삼각. 그게 얼마나 견고하냐는 얘기예요. 철의 트라이앵글. 예, 그래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정치하고의 행정에서는 러시아 마피아 빠지면 안 된대요. 예, 그게 첫 번째. 이따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키운대요. 얘네가 많대요.
아니 그 검사도 키우고요. 법의 신세를 지어야 되니까. 예, 판사도 키우는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구나. 내부적으로 안 돼요. 예, 마피아에서 키운 장학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피아 장학생. 예.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기업 장학생 저 사법기관에 네. 깔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 교수님 옛날에 보신 대부 원투에 보면 그 꼴레오네 패밀리 말고 아. 백인인 둘째 형인가 셋째 형 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입양됐잖아요. 완전 잉글랜드계 백인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학생으로 해갖고 로스쿨 보내갖고 맞아. 변호사인데 거기 형제로 입적시켜갖고 네. 쓰잖아요. 그게 얘는 지금 보편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는요, 얘 지방자치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시장도 했구나.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많대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마피아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시에서는 마피아 지지를 못 받으면 시장이 당선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정 운영까지도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러면 이게 나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겨울르는 짓은 안 한다는 얘기네. 얘기죠. 살기 위해서. 네. 가만히 안 냅두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님 이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게 내기 도박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뭐 이거 뚜렷 패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하는 이유가 이게 도박 금액이 엄청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얘네가 이거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화예술 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발레단도 운영하는 애들이 있고요. 벌레가 나겠지. 대학도 운영하는 데 있대요. 대학도. 네, 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안 돼요. 야, 쟤네는 오비 조직 하는 대학이요. 이러고 안 돼요. 조폭대학이구만. 네, 왜 그런 자금이 원차 많으니까.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회적으로 이게 숙주로 들어가거나 기생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냥 불법 조직을 하다가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차 훔치는 걸 하다가 합법적인 차량 유통 회사를 맡기는 그렇게 거예요. 하지. 그 실제로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BMW, 아우디를 훔쳐 팔다가 얘네가 아우디하고요, BMW 수입사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이나 의원으로 진입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공부를 많이 시킨 애들한테 너 가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뇌물 주는 거 피곤하니까 네가 차라리 들어가. 그래서 뒷 좀 봐줘봐. 이래갖고 아예 장학생으로 해서. 네. 세 번째는 공무원과 그 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자기 조직은 바지 사장이나 이런 애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스인데 시장으로 들어가면. 시장 하는 동안에 일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시장도 하면서 비즈니스를 겸업하는 이런 세 번째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조직원으로 흡수되는 경우예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너 정년까지 월급 줄 때, 60세까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조직원 돼. 공무원은 계속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참 국가가 부재하구나 이거. 심지어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사도 부른대요. 불러갖고, 우리 조직원에, 너네 회사 정보 살짝만 줘봐. 우리 이거 협업해줄게. 너네 필요한 걸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월급 받는 대기업 이사들도 많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원인 비즈니스맨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비즈니스맨 있잖아요. 대기업에 이사로 하면서 이제 그 조폭 조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특채 형식으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복잡한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조직과 비즈니스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이 통합되는 극강의 이제 시스템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냐면 교수님 크리샤라 그래요. 크리샤. 크리샤가 지붕이란 뜻이고요. 보호해주네 그냥. 네, 덮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이제 안전빵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형 이제 넘어가는 단계로 나온 게 크리샤인데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마피아의 형태에서 대부분이 크리샤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그러면 이거 고착화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많은데 이거. 뿌리가 너무 깊어요, 교수님. 이거 완전 고착화되겠네. 이건 러시아는 비전이 안 보이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지금 먹고 살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와갖고 이게 석유 떨어지면 박살날지도 모르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 이게 왜 그러면 석유만 팔아도 지금 러시아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크리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관료 조직이 위에서 보호를 해주고 정치 조직이 그 중간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하는 애들이 세금 탈루나 이런 것들 해갖고 돈을 따 떨구고 밑에 세부에서 이제 나쁜 불법 영업하는 애들이 밑에 바닥에서 실제로 검은 블랙마켓을 조작을 하면서 돈은 많은 대부분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FBI뿐만 아니라 이 유로폴이라고 아실 거예요, 교수님. 유럽에 있는 인터폴 있잖아요. 유로폴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그 경찰기구, 통합 경찰기구에서 얘를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밑에 나온 4가지 조직으로 얘네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크리샤 유형? 크리샤 유형으로요. 첫 번째는 완전히 그 범죄 그룹형 크리샤, 막 가는 애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을 먹고 산다는 게 아까 얘기한 제대군인이나 중간에 퇴역당한 군인을 대거 조직원을 흡수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꼴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꼴보기가 왜? 전직 보안요원이나 막 KGB, FSB 다 데려다 갖다 넣어버리니까 정부에서 눈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장 조직 만드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민간 군사 기업으로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한 거라. 사병이 존재하나요? 이게 사병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얘네는 교수님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수호의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요. 사병이 예. 핵도 갖고 있겠네. 그렇게 핵까지는 현재는 뭐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 T80 시리즈 막 90 시리즈 있잖아요. 이것도 보유하고 탱크? 예, 하인델기 아시잖아요. 그 전투형 있잖아요. 그것도 그 러시아판 아파치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어마무시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해외로 자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뭐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외 원조나 러시아도 5대 국가니까 뭐 유엔의 어쨌든 상임이사국이고 우리가 해외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는 이제 그 구호 그 기관들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크리샤가 좀 많대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스파이 역할까지도 한다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국가기관 형태의 크리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해를 진흥하기 위한 뭐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런 거겠지. 네, 공사 형태 있잖아요. 공사 형태인데 이게 사실은 크리샤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막대한 돈을 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아까 그 보안 군사 기업 형태의 크리샤 얘기하면서 사병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뭐 고려시대 때 사병 뭐 이 사병 때문에 사실 이 사병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집권자가 큰 네.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공공연하게 사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정부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럼 러시아 정부 존재는 이 사병을 통제할 정도보다 더 센 거를 구축하고 있나 그럼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자체가 아시겠지만 사람 인명을 중요시 안 해요. 잔혹해요. 지금 민주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저번에 암살 이슬람계 테러 단체가 테러를 저질렀었는데 그때 안에 학교에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독가스 투입하고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테러를 범 죽이겠다고 인명을 경시해요. 얘네가 그게 러시아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제압을 만약에 러시아 정부가 이 크리샤를 포함한 이 지금 볼이라는 이 조직들 있잖아요. 이거를 처단을 할 때는 싹 쓸어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계심은 늘 있구나 얘들이. 그건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르지 않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죠? 더 센 거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 센 거예요, 교수님. 아직까지는 나라가 더 센 거네. 예, 그래서 이게 얘네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 얘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하는 게 국영석유회사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국영석유회사?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석유회사. 다 석유. 근데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국영석유회사와 그 석유 재벌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크리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폭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여러 영역에서 거의 다 철도부터 해갖고 항만 도로까지 얘네가 다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크리샤인지 누가 볼인지 누가 공무원인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은 다 걔들 갖고 있네. 그것뿐만 아니라 소매 리테일 시장까지 다 쥐고 있는 거죠. 아씨 뭐야? 그럼 뭐 러시아에 뭐 그냥 다 그냥 꽉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안 뻗어 나간 데가 네. 없겠네요. 예. 그래서 아니 경찰은 20%에서 30%가 내무부에서 발표했어요. 최소 20%. 최소. 미쳐버리겠다. 맥시멈 30%가 볼이다. 그러면 그 30% 정도만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은 그냥 그 조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옛날에 있을 뭐 수 경찰 없는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알 텐데 조직원끼리.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는 20%에서 30%라고 지네가 숫자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국제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러시아 마피아 파견 나간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럼 원뿌리를 때려잡으려고
러시아에 연락을 해갖고 야 거기서 온 애들이 자꾸 뉴욕에서 사고 치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내부자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마피아 때문에 골치가 한동안 아팠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 초반인데 그게 나온 게 존윅이란 영화거든요. 그 내용을 약간 빗댄 게. 근데 그걸 해결하면서 뿌리를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쪽에서는 저 러시아에서는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줄 차단만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밖에 할 게 없네. 인원 차단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예. 그리고 선 넘어버리면 다 잡아다 연방교도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얘네가 요즘 조직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거나 또는 두 가지가 경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평적 조직 구조인 애들은 아까 교수님 아까 차 훔쳐온 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훔쳐서 같이 분리해서 전달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평적. 이건 수평적 조직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중간 대신에 이 조직이 A라는 조직은 B만 알고요. B라는 조직은 C만 알고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C라는 조직은 D만 알아요. 이게 철칙이래요. 만약 C가 전멸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B하고 D를 연결하던가 아니면 C를 하나 또 찾아가고 중간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내셔널하거나 민족적 구성이 여러인 조직이 섞여 있는 경우에 수평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끼리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제 순수. 뭐 러시아끼리 우크라이나끼리 그건 수직적 조직으로 간대요. 근데 얘네 계열이 있어요. 뭐냐면 맨 밑에 단계 있잖아요. 예를 들게 브리가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브리게이드라고 하시잖아요. 즉 실행자. 그러니까 맨 밑에 실행자들 있잖아요. 바닥판. 예, 얘네는 이제 범죄기만 저질러요. 그 다음에 고도 승진을 하고 이때부터는 사업체를 가진 합법적 사업가로 하고요. 그 위로 가면 정치인으로 바뀌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리스 옐친이라고 해서 저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되면서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체첸 전쟁 아시잖아요. 체첸 전쟁 하면서 그 반군들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었잖아요. 중계도 됐었고요. 그때 체천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나면서 이제 거기서 일부 이제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러시아를 못 벗어나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래서 체첸 사람들이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자로서 흡수를 하면서 너네 이렇게 돈 벌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반체제인 하지 마. 너네 어둠의 세계라도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우리만 잘 들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외국의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 조직들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지금 대치가 돼서 그 전체 부자의 지금 30%가 붕괴됐다 나오잖아요. 100억대 이상 가진 사람이 5천만 명이랬는데 지금 이제 3천만 명 정도 안 됐대 줄었대요. 근데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개입 그 시비가 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거 막 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시끄럽다 보니까 현 정부로 돌변을 하면서 민주당 정부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 상황에서 또 다른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제 노리는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겠죠. 미국 같이 많이 못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원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게 지금 FBI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어차피 현 정부가 4년 동안 얘네하고 사이 안 좋아지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투자가 용이하면서 시장 사이즈는 좀 작은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딱 우리하고 대만하고 싱가포르 이 정도가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국가들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와 연루된 자금을 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하라는 이런 경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러시아 마피아 들어온 거는 꽤 됐어요. 네. 부산에 부산에 원목 들어갔다며. 들어올 때 네, 원목하고 연결되면서 부산 그 칠성파나 21세기파 이쪽하고 연결돼서 권총 몰래 수입 많이 해서 들어왔었고요. 암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마피아가 그 개입했던 게 뭐였냐면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기지촌에 미군들만 상대로 하는 특수 관광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특수 관광홀에서 싱어나 댄서, DJ
이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전부 러시아 여자들. 그것도 마피아들이 심었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미군들 사병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 온 미군 아이들 엄청 무식하거든요. 어떤 네, 애들은 이 네, 사병들 네, 중에는 진짜 네. 공부 많이 하라고 사고뭉치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그 러시아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오는 댄서, 싱어 이런 뭐 의사 자격증 가진 애들도 있었고 교사 자격증은 대반이었어. 근데 자기들 저 러시아 자체 내에서도 보니까 그 미국의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등병 진짜 지 이름도 잘 못 쓰는 놈들도 꽤 많은데 그런 놈들한테 가서 웃음 파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우리나라 그게 그 마피아가 운영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막 심어진 게 한 내가 내 기억에 한 5, 6년을 그냥 우리나라에 막 각종 유흥업소에 그 러시아 여자들 다 깔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지해보니까 순식간에 우리나라 다 빠지더라고. 네.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지금은 기지촌에 있는 그 특수관광을에 그 채우고 있는 여자는 전 필리핀 여성들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싹 사라지더라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마피아 계열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도 마피아 회사인 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전과 안 달린 한 번도 전과도 없고 깨끗하잖아. 러시아의 명문 대학을 나왔고 합법적이고. 예, 뭐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애들이 오는데 아까 얘기 이게 조직원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그리고 자금도 풍부해. 그 와갖고 아파트 뭐 투자한다고 싹 사버리면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의심했었어. 이제 이해가 가. 원래 몇 년 동안 쭉 풀렸던 그 여성들을 수거해서 일시에 귀국시키는 일시에 거는 맞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네. 불가능해.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순식간에 내 기억에는 2000년 한 2010 한 2, 3년 네. 그 사이에 순식간에 한순간에 우리나라에서 다 그 러시아 여자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왜 그랬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이제 그 영영 안-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요. 자존심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게 크게 돈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걔네가 그때부터 좀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달러가 엄청 힘들었었는데요. 굳이 예. 그럴 필요가 없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유로폴이나 인터폴에서도 러시아 마피아를 제어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 고관 당국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대요. 이것 좀 통제해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FSB라고 아실 거예요. KGB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FSB라고 해서 걔는 이제 그 쉽게 정보기관이 CIA인데 FSB에서 저는 그 유럽 지역 있잖아요. 인접한 지역이니까 또 일본 지역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그 사업체 나가 있는 합법적으로 나가 있는 그 러시아 마피아 있잖아요. 걔네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스파이로. 좋지. 예, 뭐 미국 같이 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사업원한테 전화하고 야 그거 좀 내놔봐라 다 내놓으니까 얘는 땅짓고 헤엄치기로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안보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것도. 빼기 어렵지 않냐. 잘못하면 인류의 큰 어떤 이 해악이 될 것 같은 애. 네. 그래서 러시아라는 뭐 특수한 좀 상황에 나타난 좀 변종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근데 합니다. 뭐 러시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건 그 나라가 알아서 그치, 하는 그거고.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면 결국 지금 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세계로 뻗쳐 나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적정하다고 판단돼갖고 잘못해서 온상이 된다면 피곤해지. 근데 나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민족성이 용인이 안 네.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가장 살벌한 게 이제 화교 마피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차이니즈 마피아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마피아가 손을 안 뻗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뭐 야쿠자는 거의 물러난 상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교 마피아가 뭐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고 경찰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워요. 미국 마피아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처음에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조폭이 제가 또 제 자료에서 본 건데 러시아 마피아가 가장 갸우뚱하는 게 우리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싱가폴. 치안에 있어서는 통제를 특히 외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건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어려울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타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덩어리는 작아도 지배하려고 덤비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예, 뭐 이게 뭐 이 러시아 마피아를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염 교수가 공부를 엄청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효율적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뭐 이게 이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아유 씨 좀 더 듣고 싶은데 혹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치우고 말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알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피아가 밥 먹이는 건 아니까. 똑같으니까요. 핵심 내용만 알면. 예. 하여튼 뭐 염 교수 이거 홍보해 보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유. 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